예, 언더스탠딩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희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언더스탠딩이죠. 오늘도 그래서 저희는 진행 조합을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은 잘 아시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준영입니다. 예. 좀 최 이상한데요, 박사님을 모신 이유는 네. 뭔가 이제 2% 혼자만으로는 뭐가 이제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거겠죠? 아, 왜 그러세요? 보면 네. 잘하시면서. 보면. 근데 오늘 여러분들도 조금 긴장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치 태풍 같은 겁니다. 여러분 태풍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워봅시다 하면 여러분은 귀가 쫑긋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집으로 태풍이 불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도 비슷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준위 방패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뭐야? 하는 생각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동네로 들어올 수도 있는 태풍 같은 거 뭐 피해가면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할 없으면 안 되는 시설이라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배우고 어떤 점은 주의해야 되고 어떤 점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듣고 왔습니다. 다시 저희도 이제 급하게 불려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고준위 방패장에 대해서 배워볼까 하는데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문제를 총괄하고 계시는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 김규성 국장님 그리고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정재학 교수님. 이 고준위 방패장 얘기하려면 이 두 분이면 더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제일 뭐 이론적으로나 음. 또 정책적으로나 제일 예. 잘하시는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이야기, 뭐 좀 어려운 이야기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알아야 된다. 우리 동네로 태풍 불어올지도 모르니까. 아,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걸 뭐 어느 동네 가면 뭐 만세 부르고 어떤 동네 가면은 이제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보면. 그렇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네. 김규성 국장님, 정재학 교수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바로 소개해드릴까요?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 김규성 국장님 그리고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정재학 교수님.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짙은 양복 입고 오신 분이 김규성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 정재학 교수님은 그 오른쪽에 계신 교수님. 알겠습니다. 고준위 방패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예습을 좀 해왔습니다. 오, 대단하신데요. 2% 아닙니까? 고준위 그 폐기물이 나온답니다. 원자력 발전을 하다 보면. 예, 고준님 뭐예요, 근데? 그건 이제 여쭤볼 거고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처리가 쉽지는 않아서 네, 이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하다 보면 폐기물이 생기는데 그게 고준위 폐기물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네. 말씀하신 준위가 높은 고준위 방패물도 발생이 되지만 그보다 준위가 낮은 소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함께 발생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고준위 쪽에 네.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위가 높다고 하면 이해할 걸로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답변도 준비했습니다. 준위가 높다는 게 뭐예요? 일단 말씀드리는 그 준위는 방사선 준위를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따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이 방사성 폐기물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고준위고 예. 상대적으로 그 더 적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중저준위로 구분한다라고 고준위가 일반적으로. 위험하군요. 상대적으로 잠재적인 위험이 높지만 잘만 관리한다라고 하면 안전성 측면에서는 문제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 사용 후 횡령료, 방사성 폐기물, 핵쓰레기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다 너무 넓게 잡았죠, 이렇게 보면.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제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방사성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방패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버려야 되는, 즉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 두 가지 조건이 다 성립할 때 방패물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원자력 관계 법령에서
그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영문으로 이야기하면 radioactive waste라고 해서 그 radioactive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을 가진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고 또 법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바른 용어는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뭐 핵발전소, 핵폐기물 또 심지어는 이제 핵쓰레기라는 용어도 실질적으로 종종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핵무기와 같이 원자력의 좀 안 좋은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이념적인 용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용어는 네,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는 사용하고 난 후에 연료다라는 측면에서 사용 후 핵연료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그 폐기물로 인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면 방사성 폐기물 이 용어가 가장 정확한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원자력하고 우리가 핵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이제 많이 쓰는데 섞어 쓰죠. 네. 섞어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쓸 때마다 이제 가치가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핵이라고 쓰시는 분들은 욕하려면 핵이라고 쓰고 예, 좀 부정적인 면들이 많고 이제 뭐 중립적이고 그냥 뭐 무던하다 이렇게 쓰면 주로 원자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무기와 관련돼서도 핵 잠수함 이러면 왠지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이제 트러블 메이커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 원자력 잠수함 그러면 뭐 잠수함이구나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용어로 쓰는지에 따라서 알겠어요. 예,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만드는 데 쓰였던 건데 네. 더 이상 쓸모는 없으니 폐기물이고 그러나 그냥 막 버리면 안 되는 방사선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방사성 폐기물이다. 그렇죠. 그런 거죠. 잘 관리하고 다뤄야 되는 쓰레기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용 핵연료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접 처분하지 않고 재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 나라에서는 사용 핵연료가 방사성 폐기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이제 재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재처리라는 게 뭐예요? 사용 핵연료를 그러니까 사용 핵연료의 내부에 이제 열어보면 그 안에 우리가 다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핵물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다시 회수해서 또 다시 원자로의 연료로 쓰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재활용.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 예, 그래서 영문으로는 리프로세싱이기 리프로세싱. 때문에 재처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거 하죠? 그러면 남은 것도 더 쓸 수 있고 버리지 않아도 되니 왜 안 해요?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주제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 핵연료를 깨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우라늄, 플루토늄들을 회수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러한 플루토늄과 같은 물질들은 평화적으로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원자탄 되는 핵무기로 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몇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외교적으로 마라. 민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는 그거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그 원전에서 재처리해서 사용하는 나라들이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 프랑스, 일본 정도가 영국, 있습니다. 프랑스, 일본. 거기는 선진국이니까 되고 우리는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핵무기를 이미 갖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미리 먼저 이제 아, 해놓은 어차피 나라. 너희들은 핵무기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가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그냥 호기심인데 예.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는 거 지금 어디 버리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깨서 다시 쓰면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합니까? 면밀하게 감시를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국제 원자력 기구라고 불리는 IAEA가 사찰관들을 각 그 회원국들에게 보내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민감한 물질들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몇 개 들어갔고 몇 개 빠져나왔는지. 그렇죠. 밀봉도 하게 되고 또 CCTV와 같은 광학적인 장치를 이용을 해서 전용되지 않는 것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핵연료라는 게 보면 연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태우는 연탄 우리 타면 연탄재. 근데 쓰면 연탄재는 이제 다 타면 이제 하얗게 변해가지고 네. 이제 그냥 다 버리면 되는데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경수로나 이제 이런 곳에서는 보면 다 태워도 네. 싹 안 타요. 아, 번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남는 것도 남는다는 있고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끄집어내서 음. 싹싹 긁어가지고 다시 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계속 하는데 이제 그게 너희들이 정말 그게 경제적으로 알뜰하게 쓰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원자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꾸 이제 그렇게들 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거야 뭐 그 프로세스가
일단 깨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예. 일단 깨서 원자탄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 예. 깨는 것 자체를 하지 마. 이제 그런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제 보네. 우리 같은 경우는 원자력 연료를 이제 음. 농축해가지고 예.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까지는 되는데 음. 이제 다 쓰고 나면 이제 어디다가 현재 이제 모아놓는 아. 것까지만 해야지 거기다 손을 대면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쏟아지는 거죠 보면. 국장님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연탄재 그거 어떻게 지금 처리되거나 모아두고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할 때 네. 그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 연료도 있고 사용한 연료도 있는데 이 사용한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수조를 만듭니다. 수조. 예. 왜 수조를 만드냐면 예. 이렇게 핵분열이 이루어져서 열을 발생하는 걸로 통해서 전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뜨겁습니다. 연탄도 맞아요. 다 타고 나도 뜨겁죠. 예. 예.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연료는 물에다가 식히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예. 저장조를 만드는데 그거를 저희는 습식 저장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 그래서. 현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새 연탄 갈면 한 8시간 타잖아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그 연료봉. 네. 연료봉은 얼마나 탑니까? 경수로 기준으로 보통 한 4년 반 4년 반 정도 타면 분열 뭐 탄다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핵분열이 이루어진다라고 네. 하고요. 음. 4년 반 정도 타는데 보통은 18개월 정도마다 이제 3분의 1 정도씩을 계속 교체를 해주고요. 총 그 분열하는 그 연료가 분열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4년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긴 막대기 같아요. 분필처럼 봉이라고 하면 그렇죠. 예. 저 연료 자체는 펠릿이라 그래서 동그랗게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쌓아서 큰 틀에다가 끼워 넣어서 그렇게 굉장히 크기가 얼마나 되죠? 보통 그 사이즈로 보면은 이제 길이가 경수로 연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4m에서 5m 사이의 범위이고요. 긴 봉이 예, 그다음에 그 봉들을 가로 뭐 17개, 세로 17개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한 다발을 이렇게 넣는데 그렇죠. 다발 형태로 집합체 형태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보면 약 그 성인 한 뼘 정도, 약 20cm 정도 오. 가로 세로 되는 그런 단면을 가지고 있고 길이는 말씀드린 대로 한 4, 5m 정도 길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사장 철근 이렇게 한 10대 묶어놓은 그 느낌이겠네요. 그런 느낌이죠. 예. 그게 이제 철근을 묶어놓은 것처럼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을 만들어놓은 유지를 거. 하면서 격자 집합체로 형태로. 조립을 합니다. 그럼 그게 한 번 태우면 한 4년 반 가는데 18개월에 한 번씩 뭐 3분의 1씩 일부를 3분의 1씩을 교체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거죠. 예. 새 거 쭉 집어넣어서 4년 반 가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 집어넣을 때 긴 거에 3분의 1은 최신품, 3분의 1은 3분의 1은 좀 탄 거, 한 번은 1은 거의 다 탄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꾼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연료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죠. 실제로 한국 조 박사님 그거 봤어요? 이거 연료봉? 연료봉 만드는 곳에 한번 가본 그 견학간 적은 있어요. 아. 그 대덕 그 연구단지 원자력 연구소 그러셨구나. 근처에 보면은 한국 핵연료 주식회사 뭐라고 그러죠? 원자력 연료. 한국에서는 원자력 연료라는 예. 회사가 있고요. 아. 그 연료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철근 같이 생긴 그 봉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네. 그렇게 좀 만들어야 거기를 이제 원자력 발전소로 넣을 테니까. 그럼 지금은 그 다 쓴 거 수조에다가 묻어놓는다. 안전해요? 그러면 수조는 어디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옆에? 예, 원자로가 있으면 원자력 발전소 내 바로 옆에 수조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십 년 동안 계속 물 속에서 있는 겁니까? 사용 후 원자로 그 봉은? 그게 이제 오늘 논의해야 될 얘기일 것 같고요. 보통은 한 5년 정도 저장을 하면은 예. 충분히 식혀지는데 그런데 현재로는 다른 데 이게 빼낼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수조 안에 계속 보관을 하는 거고. 어. 근데 이 수조가 다 차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장이 따로 필요하다. 필요하다. 논의를 해나가는 그래서 겁니다. 사실 이제 여태까지는 그래도 잘 이제 넘어왔죠. 보통 이제 그냥 수조에 넣으면 되니까. 제가 옛날에 궁금해서 알아본 적이 있어요. 이게 네. 저 어릴 때 뭐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2호기 뭐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뭐 고리 1호기가 이제 가동 중단했지만 이제 그 나머지 발전소들 한 40년을 가동하는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계속 쌓이나? 그렇죠. 그 예, 되게 궁금했어요. 연탄재가. 예, 예, 계속 쌓이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보면. 네. 그러니까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더 훨씬 큰. 네. 예,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쭉 있는데 옆에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옆에 만들어지면 만들어지겠죠. 훨씬 사이즈가 크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빈 수조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만들 때 예. 수조도 같이 만든다.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렇겠죠. 근데 여기 텅텅 비어 있잖아요. 당장 안 나왔으니까. 예,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1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연탄재를 2호의 수조에다 일단 넣으면서 식히고 있고 뭐 그런 컨셉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다른 그렇겠네요. 데로 다른 원자력 발전소로 옮길 수는 없으니까. 일단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경수로형 원전, 즉 고리나 한빛, 한울 부지에 있는 원전들은 말씀하신 대로 전량이 전부 1978년도 고리 1호기 운영하면서부터 나온 사용 해결료를 전부 다 이 습식 저장조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장 용량이 부족하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옆에 새로 지은 발전소에 잠깐 빌리자. 잠깐 그 공간에다 이제 먼저 갖다 놓고 호기간 이송이라고 불리는 방식, 또 아니면 이제 저장 수조 내에 좀 더 이렇게 밀도를 높여서 저장하는 조밀 저장 이런 아. 방식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버텨왔던 거고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음. 네, 기본적으로 왼쪽에 나와 있는 그 습식 저장조가, 위쪽에 있는 습식 저장조가 경수로 연료의 저장조입니다. 아, 진짜 수영장처럼 생겼네요. 네, 가보면 풀장. 빛이 되게 묘해요. 저 나오는 조명이 되게 느낌이 좀 묘해요. 네. 그렇게 생겼구나.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저장 렉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용 해결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네. 되어 있고요. 아, 경수로 연료는 저처럼 수직 방향으로 사용 해결을 저장을 하고 꽂아 놓는군요, 그렇죠. 사실상. 예. 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중수로 연료의 저장은 반대로 수평 형태로 해서 눕혀서 적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수로 연료는 아까 경수로 연료는 전부 습식 저장조에 전량 보관이 되고 있고 네. 중수로 연료는 지금 월성 1, 2, 3, 4호기에서 발생이 된 것들인데 이제 우측에서 보시듯이 부지 내에 지금 건설된 콘크리트 사일로 우측 상단이 이제 사일로라고 부르는 네. 시설이고요. 음. 그 시설에 이미 다 이제 포화가 돼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뭐 모듈형 저장 시설이라고 불리는 아. 이 맥스터라는 부지 내 저렇게 이 건식 되어 있군요. 저장 시설에서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중수로가 폐기물량이 좀 많은 편이죠 보면. 단위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준으로 보면 예. 경수로보다는 중수로 연료가 더 사용 연료 많이 발생하는데 열량이 근데 사실은 또 앞에서 보면 이제 경수로 연료는 농축을 한 그런 우라늄을 쓰는에 반해서 중수로 연료는 또 농축하지 않은 그렇죠. 천연 우라늄을 천연 쓰기 우라늄이죠. 때문에 음. 사실은 이제 장단점이 있는 아, 그런 그러면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놓은 열에 비해서 좀 폐기물이 더 많겠군요. 중수로는 부피나 뭐 이런 게. 네,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에 비해서는 사용 해결료가 더 많이 발생. 중수로 폐기물도 똑같이 생겼어요? 보면 알아요? 아니면 중수로 연료는 길이가 한 50cm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네모나 단면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원형이고 지름이 한 10cm 정도 되는. 좀 굵군요. 아까 그 철근 따발보다는. 철근은 연료 봉이고 네. 그거를 가로 17, 뭐 세로 17 이런 식으로 묶어 놓은 것을 제가 집합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게 경수로형이고. 집합체 단면은 한 20cm 정도 각 변의 길이가 그 정도 되는 반면에 중수로 연료는 길이가 훨씬 짧고요. 짧고 그다음에 단면도 상대적으로 경수로 연료 집합체보다는 두껍고 작은. 아, 단면도 작아요? 예, 직경이 한 10cm 정도. 동글동글한 아이스하키 폭처럼. 아, 그러나 그게 이제 일체형인가 보군요. 거기에 묶여 있는 그런 번들, 즉 뭐 묶음으로 이제. 집합체 예. 또는 다발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렇지. 형태입니다. 그런 게 나오고 역시 다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년 정도 최소한 보관하고 난 다음에는 꺼내서 중수로 연료는 우측에 나와 있는 음. 건식 저장 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탈탈 털어서 예. 물기 말려서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안정한 금속 용기 내 밀봉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아마 습식과 건식 저장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예. 이 보시다시피 이제 습식 저장은 물을 쓰게 됩니다. 물은 이제 냉각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또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저장조 내에 이제 물을 채워서 그 수질이나 수위를 네.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쪽 습식 저장의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전기가 끊기면 장기간 끊기게 되면 잠재적으로는 안전성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고요. 왜 전기를 공급하죠? 일정한 수준의 수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아, 그리고 이 물을 계속 그 정체된 상태로 두게 되면 수질이 악화가 됩니다. 썩으니까. 나빠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을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필터로 걸러줘야 된다. 오염 물질,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의 기능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열을 계속 방출을 하니까 네. 그대로 두면 물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일정한 안전한 차가운 온도 물로. 범위로 냉각시키기 위해서 계속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에 반해서 건식 저장의 경우에는
자연적인 현상, 즉 자연 대류와 같은 현상을 이용을 해서 별도의 어떤 외부의 동력의 공급이 없이도 전기 공급이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 해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기 털어서 그냥 저장해 놓는 건 그냥 오로지 저장이 목적이겠네요. 근데 저장 목적이지만 이게 이제 저장만을 보는 건 아니고 뒤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궁극적인 최종 관리 단계는 사용 해결료 최종 관리 단계, 뭐 엔드 포인트라고 저희는 이야기하는데 이제 현재로서는 영구 처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시 회수하지 않고 사용 해결료를 거기서 나오지 마라. 땅 속에 이제 처분하는 개념인데 이러한 저장 시설은 저장만 본 건 아니고 그 이후 단계 안전성까지를 고려해서 설계되고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뭐 물에다 넣었다가 다 씻고 나면 그리고 순서 돌아오면 꺼내서 잘 털어 말려서 어딘가 이렇게 사일로 만들어서 쌓아놓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현재 중수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중수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경수로는 아직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계속 물 속에 있어요? 예, 예, 현재 계속 물속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왜 못 꺼내요? 왜? 왜? 특성이 있나 봐요, 경수로는. 특성이 있다기보다는 네. 현재 그 건식 저장 시설로 꺼낼 수 있는 저장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 경수로에 대해서는. 아, 건식으로 물기 털고 넣을 만한 걸 안 만들어 놨다. 예. 왜 만들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법도 제정을 하고 아, 오늘 추진을 주제가 하는 그거 겁니다. 만들자는 거예요. 경수로에 그게 물 속에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네. 그 일단은 이제 중간 물속에서 단계로서 끄집어내서 이제 아. 얘네들 좀 이제 햇빛도 좀 햇빛을 보는 건 아니구나. 자고한 이제 물속에서 좀 끄집어내자. 아, 아니, 국장님, 그 중수로에서 나오는 녀석들은 이미 아무 논란 없이 잘 털고 나서 쌓아놓고 있다면서요, 사일로 안에다가. 아무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아, 그것도 힘들었었어요? 상당히 이제 힘든 그거 하는 과정을 것도? 거쳤죠 보면. 예, 저희가 당시에 저 사일로를 건설하고 저 예. 넥스트라는 저장 시설을 건설할 때 음.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꽤 있었고요. 있어서. 그 주민들하고 음. 상당히 논의를 진행을 하면서 네. 주민들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 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중수로만 건식 저장 시설이 있는 상태고 네. 경수로는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습식 저장조에 계속 두면 되는데 네. 습식 저장조의 용량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꺼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용량이 다 차게 되면 더 이상 원전을 운용할 수가 없으니 이거를 그런데 꺼내놔야 되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럼 생각이 중수로가 옛날 발전소고 경수로가 최신 발전소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왜? 원자력 발전소 방식이 이제 경수로 중수로가 음. 있어요. 제 질문은 중수로는 이미 그래서 물기 털고 어디다 쌓아놓을지도 다 해결했는데 왜 해결할 때 같이 하지 경수로는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어요? 하는 질문. 저희 그 월성에 있는 월성 1, 2, 3, 4, 5기가 중수로 모델인데 네. 그 저기 중수로 모델이 좀 더 일찍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그거 봐요. 그쪽에는 주변에 다른데 옮길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화가 좀 더 빨리 이루어졌고요. 또 워낙 양도 많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먼저 필요성이 그럼 인정이 돼서 문제가 먼저 시켰고요. 생겼구나. 양이 맞습니다. 많으니까. 먼저 생겼고 꽉 찼고 근데 이제 중수로는 더 이상 건설을 안 하니까 네. 새로 굳이 건설.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이제 계속 건설 안 하니까 더 이상 갈 데는 없으니까 음. 그래서 급한 중수로부터 먼저 일단은 해결을 받고 이제 그래서 힘겹게 이제 월성 그것도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있는 거죠. 맥스 그렇습니다. 시설도 예 그렇게 있는데 이제 경수로 같은 경우는 훨씬 규모도 크고 양도 많고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네. 원전 부지 내에 건식 저장 시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전 부지 안에다 그동안 지어왔군요. 그렇죠. 그러면 경수로도 원전에서 나오는 거니까 원전 부지 안에 그거 물 속에 있는 거 꺼내서 물기 털고 쌓아놓을 수 있는 거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예. 궁극적으로 이게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반감기가 뭐 수만 년이 걸 만큼 오래 네. 걸리기 때문에 예.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인간의 생활권하고 완전히 격리시켜서 영구 네. 처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법입니다. 그 예. IAEA라는 그 원자력 기구에서 또 권고하는 사항이고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면은 좋은데 바로 만들면 좋은데 그 연구 처분장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건설에.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 주민들 수용성 확보, 어디에 그리고,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튼튼한 집안 속에 그걸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네. 조사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우선적으로 좀 임시적으로 잠시 보관할 만한 장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원전 내
부지 내에 건식 저장 시설도 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 저장 시설이죠 여전히.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 일단은 쌓아놓고. 그리고 어딘가에 가서 나중에 멀리 깊숙이 묻긴 묻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오늘 설명해 주신 중수로 사일로에 있는 것까지도 다 꺼내서 거기로 갈 건데 그 나중에 정해야 되고 일단 물에서는 좀 꺼내야 된다. 물이 다 찼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꺼내서 뭔가를 이제 잠시 임시 저장을 하려고 하니 그 저장소를 어디에 만들어 놓을지가 논란이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현재는 뭐 원자력 예. 부지 내에다가 건설할 계획이신가요? 보면은. 건식 저장 시설은 당연히 그렇죠. 원전 부지 내에 저장을 할 거고요, 건설을 예.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저기 각각 이제 원자력 본부가 네. 전국에 6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우선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하고 네. 그 울진의 한울 원전 그리고 저기 고리 원전 이쪽이 2030년, 31년, 32년 되면 습식 저장소가 포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다 포화가 되면 네. 더 이상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원전을 운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전에 건식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빨리 꺼내고 꺼내고 원전을 안전하게 계속 운용하도록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은 사용 해결료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2013년, 15년 경에 공론화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2019년, 21년 사이에서도 이 전국적인 규모의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방안을 논의를 통해서 그 제안을 했는데 네. 거기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에서 일단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스텝은 일반적으로 원전 부지 외부에 있는 중간 저장 시설에 저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영구 처분, 땅속 깊이 처분하는 시설을 하자. 건설해서 관리를 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진 건데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제 닥친 시급한 문제는 원전마다 갖고 있는 저장 시설에 지금 한계가 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만간이 포화될 7년 정도 후에는 진짜 더 이상 뺄 데가 없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건설한 원전을 멈춰야 되는. 예, 사용료를 줄 데가 없으면 그런 되게 묻지 못할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그럼 그 원전 부지 안에 건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임시 창고를 짓는다는 게 원칙이 되어 있으면 그거 지으면 되는데 아직 스타트 안 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월성의 중수로권은 네, 이미 만들었고 예. 경수로권은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건설 기간은? 그래요. 그래야 보통 30년까지 건설 기간이 한 7년, 7년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삽도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 목까지 찼다고 그러네요. 보이고요. 예, 그래서 곧 고리 쪽은 이미 이제 한수원에서 네. 이사회를 통해서 건설을 하겠다는 하기로 계획을 했고, 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빛하고 한울 원전은 조만간 이제 절차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김 국장님 얼른 가서 이거 챙기셔야지. 여기 나와 계시고 빨리 치워야지. 그 절차는 네. 그 한수원에서 결정을 알아서 하면 되는 한 거고. 사안입니다. 기업이 그럼 오늘은 이런 거 할 테니까 그렇게 그냥 알아주세요. 이제 이 말씀을 좀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을 거니까 주변 주민들은 반대가 좀 있겠죠, 그죠? 그거 언제까지 여기다 계속 쌓아놓을 거냐? 지금 분위기로는 원자력 발전소 이제 곧 문 닫자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동네에 좀 걱정거리였던 원자력 발전소 없어지나 싶었는데 그거 보관 장소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거 막 몇백 년씩 계속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부지 내 저장 시설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 건식 저장 시설이 영구 저장 시설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저기 국회와 정부에서 그 법안 제정을 하고 있는데 예. 고준위 방패물 처리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영구 처분장을 만들고 예. 부지 내에 건식 저장 시설에 있는 거를 저장 시설을 만들면 즉시 옮긴다. 옮기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잠깐만 둘 겁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잠깐만 둔 역에서 꺼내서 우리가 다른 곳에다 이동하려고 하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일단은 중간 저장 시설 만들어야 중간 돼요. 저장 시설. 그다음에 최종 처분 시설도 이제 이거 말로서 만들려고 지금 법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군요.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건식 저장 시설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가 33개 나라쯤 되는데 예. 그중에 24개 나라가 건식 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22개 나라는 우리처럼 원전 부지 내에다가 건식 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관련 기술이 70년대부터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안전한 기술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에 일본에 그 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로에서는 큰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건식 저장 시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식 저장 시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 미국의 한림과학원에서 보고서를 내서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수조를 하나 더 만들면 그게 공간 효율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건식 사일로로 하지 않고 습식으로 그냥 수조를 좀 더 파서 운영을 하면 원래 있었던 거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면 좀 더 설득이 쉽지는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제 저장조 풀은 상당히 규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대규모로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건식 저장 시설은 이제 보통 사일로 형태도 있지만 예. 요즘에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시설들은 어떤 저장 용기, 금속이나 콘크리트로 만든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시킬 수 있는 용기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이 사용 해결료를 저장하는 볼트형 방식으로 요즘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기나 볼트형 시설들은 우리가 필요하면 필요할 때 이동시키면 하나씩 둘씩 추가해서 단계별로 확장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습식 저장을 확장하게 되면 일부 국가에서는 습식 저장을 확장하는 국가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용량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반면에 네. 이 건식 저장의 경우에는 확장 용량을 최소화하면서 이 발생하는 사용 해결료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땅이 넓으면 뭐 어떻게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 부지가 넓게 잡아놨지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건식은 더 높게 쌓는다는 개념. 뭐 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습식도 이렇게 밑으로 꽂아놨던데. 건식 저장 시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경수로 연료는 수직 방향으로 저장하는 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도 이제 후쿠시마 그 제1발전소 사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후쿠시마 사고 때 우리가 TV 중계까지 되면서 이 사용 해결료를 저장하고 있는 공간에서 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 수소 폭발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냉각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습식 저장도 안전성이 보장되는 그런 시설이긴 하지만 특히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선호도가 습식보다는 건식 저장실의 선호도가 굉장히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습식 저장시설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위험해 보인다는 건식 거죠? 저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만드는 게. 그렇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원자력의 안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그동안에 몇 번 사고 난 거 보면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는 또 다른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전기가 들어와서 뭐 모터를 돌린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끊어졌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원자력과 관련된 안전 시스템은 그런 거 없이 외부에서 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공급이 없어도 자체적인 뭐 중력의 힘이라든지 뭐 자체적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뭐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도 뭐 원자력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지만 이런 건식 저장 시설 관련해서는 사실 뭐 그동안의 운영과 관련해서 뭐 문제가 됐던 사례는 저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고준희 방패장이나 네. 뭐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뭐 어떻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또 어떤 좀 고민거리가 더 남아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야기가 재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또 장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끊고 야 그러시죠? 예. 2부로 넘어가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언더스탠딩 2부 네. 고준희 방패장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산업부 김규성 국장님, 경희대학교 정재학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조금 좀 예민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그 얘기 하러 나왔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의 관건은 건식 저장 시설을 이제 추가로 만들 거니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양해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중간 저장 시설. 뭐 중간 저장 시설도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처분을 그걸 위한 얼른 빨리 만들어야 되겠군요. 근데 그게 뭐 국회에서 법 만들어야 진행되는 거예요? 얼른 찾으시면 안 되나요? 그 정부에서 하는 그 정책이나 행정에서 국민들의 영향이 크고 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
규정을 두고 법을 예. 두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관심 사안이고 과거에 저희가 방패장 선정을 위해서 9차례 네. 시도를 했는데 당시에 어떤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공무원 당신이 뭔데 우리 여기로 찍어 이제 그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9번의 실패를 아이고. 경험했고 그게 1980년대부터 시작했었는데 계속 실패를 했고 그런 경험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일례로 저희가 2005년에 경주에 중저준위 방패장을 네.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법적 근거 없이 추진을 하다가 이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2005년에 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예. 2005년에 경주가 자체적으로 그 유치를 하고 그래서 중저준위 방패장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럼 법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한다. 네, 뭐 정한 지역 선착순이든 제비뽑기든 그렇죠. 뭐 어떻게 정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룰을. 그렇죠. 정해놓고 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야 이제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아, 이제. 그러니까 그때 설득하는 것도 될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 각 지역별로 예. 주민 투표를 통해서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경주가 선정이 됐고요. 예. 그 근거가 중저준위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언제 완공이 됐죠? 언제 준공이 됐죠? 그게 2005년에 선정이 됐고 예, 공사가 끝난 것은 2014년 말까지 건설을 해서 2015년부터 2015년부터 중저준위 방패물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패물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오늘은 고준위를 주로 이야기할 것 같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우리는 그냥 고준위 폐기물인 줄 알았더니 사용 후 해결료가 이제 고준위 폐기물이고 네. 중저준위는 이제 통상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 보수 뭐 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부품도 뭐 갈고 장갑 뭐 집게 그런 이런 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좀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방사선은 물리적으로 보면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거나 또는 에너지를 가진 전자기파입니다. 따라서 네. 이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결국은 주변의 물질에 흡수가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게 되고요. 또 수명이 길어서 또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방사성 핵종이 존재하면 또 위험성이 또 크니까 우리가 방사성 폐기물은 크게 열을 발생하는 그 율과 열 발생률과 또 수명이 긴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고준위의 분류 기준은 우선 열 발생률로 놓고 보면은 1 입방미터의 부피당 2kW의 열을 발생시키는 경우 그리고 동시에 반감기가 20년을 초과하는 20년을 넘는 이 높은 에너지의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이 4,100kcal/g이라는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단위를 넘어갈 경우에 두 조건 더 넘어가는 경우가 그걸 고준위에 고준위라고 한다. 해당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신도에서 뜨겁게 달궈지다가 가는 녀석들은 고준위겠네요.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얼쩡거리던 녀석들은 저준위. 그렇게 보시면 대충 그래서 맞죠. 국내에서는 재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사용 해결료는 대부분 고준위 방사성 고준위겠네요. 폐기물과 그렇죠. 뜨겁고. 같은 의미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중저준위 한다고 그 고생했던 기억들 예전에 새삼스럽게 막 떠오릅니다.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는 박사님이 무슨 고생을 했는지. 아니 옆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했죠. 아, 어떤 군수님 구경하고? 하시겠다고 하다가 주민들한테 또 되게 또 곤란한 경우도 당하셨고, 그랬겠네. 예, 또 그러다가 결국은 또 투표로 가서 또 갑자기 또 유치 모드로 또 바뀌어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또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 분사가 지금 경주에 가 있잖아요. 네. 그 이유도 사실 그때 나왔던 지원 사항 중에 하나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보면은 네, 맞습니다. 예, 중저준위 폐기물을 경주에 짓되 예, 그곳이 가는 곳에 본사도 가고. 원래 한국수력 원자력이 옛날에 이제 한전에 있었으니까 삼성동에 당연히 있었죠. 서울 삼성동에 있다가 네. 이제 처분장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간다. 그게 어디든. 아 그럼 삼성동에 현대차 들어오게 된 게 그게 이것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그거는 아니었고요. 원래 이제 한전이라는 큰 회사 하나 있다가 아그 회사는 어차피 지방 그래서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이제 한전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 그다음에 한수원이라고 이제 여러 회사들이 이제 그 예. 각 옛날에 한지붕이었다가 다 여러 개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한수원이 이제 먼저 이제 경주로 가게 됐던 거죠. 오늘은 근데 뭔가 방송 진행 구도가 네. 그세 분은 다 잘하시고 저만 모르는 이 묘한 구도를 만들어놨네요. 그래야 예습 좀 하고 올 걸. 그래 시청자분들도 아. 이 프로님하고 비슷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뭐 법이 필요한 이유를 조금만 더 설명을 저도 그 질문 드리겠습니까?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저준위 방패장 선정할 때 법적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방패장 건설과 관련해서 이전 정부 두 번의 정부에 걸쳐서 공론화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방패장 건설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열었고 그 당시 한 두 번에 걸쳐서 한 6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해서 의결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당시 권고한 안이 방패장 건설을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독립된 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네. 권고 사항이 있었고 그 취지를 정부에서 받았고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 취지가 될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녹색 경제 활동이라고 저희 K 텍소노미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발효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전의 경우 원전이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한 인정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그 인정 조건 중에 하나가 예. 꾸준히 특별법 같은 법이 있어야지 한다. 그렇죠. 라는 게 부과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법이 제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원전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원전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린 산업으로 인정되려면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계획서 갖고 와라. 맞습니다. 근데 조건이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저항성 핵연료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 때 네. 이제 훨씬 더 잘 버티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연료봉 코팅을 새롭게 이제 좀 잘 개발해봐라. 아, 그것도 해야 된다. 예, 그것도 하고 그다음 방패장과 관련되는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처리 계획도 명확히 이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녹색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보면. 그럼 중간 저장 시설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거가 방패장이에요? 이것도 방패장, 중간도 방패장, 영구 저장 시설도 방패장 그렇게 부릅니까? 네, 방사성 폐기장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 처분장을 만들 겁니다. 네. 근데 연구 처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저장할 수 있는 중간 저장 시설을 같이 둘 겁니다. 곧 지금 그래서 법 만들어서 한다는 게 그거죠? 맞습니다. 예. 그 두 개를 지금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법 만들면 그것도 만들고 연구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예. 두 군데를 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한 군데일 수도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거는 이제 여러 군데일 수도 있고 여러 군데이면 안 됩니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그 사용후 연료 그 방사성 궁극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데 한 곳에 모아서 네.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사실은 가장 경제적이고 관리는 있긴 효율적이기 하죠.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보통 저런 거 가지고 논란하다 보면 그렇게 안전한 거면 청와대 앞에 지어라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이 또 그분들 나름은 또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불안하시니까 그러면 상징적으로 그래 그럼 골고루 몇 개를 해놓읍시다. 그럼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하려면 다 모아놓으면 좋긴 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갈등과 걱정이 있으니 몇 개는 빼서 대도시 근처에다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도시인들만 안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풀 수는 없어요. 연구 처분장이나 중간 저장 시설은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위치에 그 땅 속에다 해야 되고요. 됩니다. 예. 연구 처분장 같은 경우는 지하 500m 네. 이상 되는 지역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집안이 굉장히 튼튼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질적으로 화강암이나 이런 굉장히 튼튼한 안방 구조가 있어야지만 뭐 설치할 수 있고요.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놓고 싶다. 알겠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하나 하겠습니다. 해도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사실 뭐 그런 지자체들 종종 있어요. 뭐 이제 안 되니까 사람도 줄고 우리 돈도 없으니까 예전에 경주 보니까 지원금도 많이 받던데 우리 이제 그 사용 후 해결료 이거 한번 저장해 봅시다. 뭐 말씀하시는 지역들이 있어요. 몇몇 지역들이 이제 네.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안 될 텐데라는 게 너무 잘 보여요. 지질 구조라든지. 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데도 많다. 예, 그렇죠. 우리 뭐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동네는 꼭 해주세요. 저희 그걸로 하나로 해서 우리 좀 동네 좀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네. 뭐 조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니까. 예, 안 되는 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대충 지질 조사해 놓으면 대충 어디쯤에 후보지가 있겠네요. 우리 예전에 행정수도 후보지 할 때 했듯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게 네. 되면 거기에 부지 선정 절차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 지질적으로 안 되는 지역을 다 제외합니다. 이런 조건 저런 이런저런 조건 다 빼고. 조건에서 안 안 되는 되고. 곳은 다 빼고 그리고 가능한 지역 중에서 그 신청을 지역의 지자체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지자체 의회 네.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수년간에 걸쳐서 하고 예. 그 중에서 또
가능한 지역들을 추려서 심청 조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심청 조사를 정밀하게 심청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후보가 뽑히면 그 중에서 이분들이 지자체에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하겠다라는 신청이 있으면 그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주민투표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민 수용성이 가장 우선이다. 그렇겠네요. 옛날식으로 이제 아무데나 찍어놓고 여기가 제일 조건이 좋아. 그러니까 받아. 이렇게는 이제 못하는 거죠. 이제는 안 되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것들을 보다 보면 저는 항상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주민 지원 결국은 사실은 이게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네.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제 주민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예. 뭔가 이제 떨어지는 게 뭔가 이제 우리 동네가 잘 살게 되고 나도 이제 직접적인 이걸 보게 되는데 그 동안에 보면 그 동네가 좋아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해요. 뭐 길을 닦아준다든지, 뭐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정작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건 내 손에 떨어지는 내 계좌에 찍히는. 아 그렇지. 집집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래 환경을 전공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팔당 상수원이나 뭐나 이제 보면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한 10년 이제 뭐 이런저런 사업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그 동네 이제 그 동네 잘 되는 사업은 예, 그러니까 뭐 동네 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 마을길 이미 다 뭐 포장됐고 도서관도 다 주차장만 있고. 도서관도 다 있고 학교도 다 좋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제일 원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1인당 얼마씩 드리면 드리면 제일 좋을 텐데 방패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주민 지원의 대상에서 현금 지원 뭐 법안의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런 예. 그런 것 중에 할 수 있다. 법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선정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유치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예.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 혜택이 다 나열이 돼 있어요? 법에다가 다 혜택에 대해서 일일이 명시하지는 않았고요. 그 혜택을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를 방안을 정하기 위해서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두게 될 거고요. 구체적 내용은 그 위원회에서 정한다. 그 위원회에서 지자체 그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 방안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죠. 그래야 이제 우리 동네 에 필요한 거가 나올 테니까. 대충 어디쯤이 후보지라는 거는 조사해 보셨죠? 아직 모르세요? 아니면 아는데 얘기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세요? 아닙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입견이나 아직 선제적인 이제 조사 들어가 봐야 된다는 고려를 거죠?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부지 지질이나 이런 특성들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게 조사를 해서 그리고 지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가 원할 경우에 그 지역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다. 국장님 표정 보니까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영구 처분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가동되고 있습니까? 있는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용 해결료나 고준위 방패물의 그 심지층 처분을 현재 하고 있는 국가는 없고요. 예. 가장 진도가 빠른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그래서 핀란드는 건설 지금 작업 중이고 허가를 받아서 2025년 경이면 이제 그 처분을 시작할 영구? 예정이고요. 영구 그렇죠. 영구 처분장입니다. 지하 500m 가까이 있는 지점에 거기도 발전소 옆에 수조에다 담아놨다가 털어서 말려놨다가 중간 거쳐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게 좀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핀란드는 원전에서 습식 저장을 하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핀란드는 예전에 그 습식 저장 시설을 확장해서 습식 저장을 계속 하다가 네. 우리처럼 중간에 말리는 과정 없이 건식 저장 없이 영구로 바로 들어가는군요. 영구 처분장으로 보내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예. 그에 반해서 그 옆 나라인 스웨덴의 경우도 기본적인 지금 사업 허가를 부지는 예전에 정해졌고요. 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스웨덴의 경우에는 습식 저장을 하고 또 별도의 부지 외에 습식 저장시설을 큰 규모로 지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원전에 직접 옮기는 게 아니라 습식 중간 저장시설에서 처분장으로 옮기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프랑스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최종 영구 처분장의 인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의 경우에도 부지를 정하고. 뭐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미국이 원래 가장 빨랐다가 그 육하산이라는 처분장 사업이 심사까지 다 끝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제 취소가 된 그런 이제 상태인데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러한 그 영구 처분장, 심지층 처분장이 이 고준위 방패물의 경우에는 아직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없지만 고준위 방패물은 아니지만 준위가 상당히 높은 군사용 폐기물이 있어요. 미국에는. 핵폭탄 찌꺼기. 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다가 예. 남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미국의 그 WIPP라고 하는 Waste Isolation Pilot Plant라는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은 고준위는 아니지만 군사용 폐기물을 심지층에 처분하고 있는 시설은 오래전부터 실제로 있었어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거기는? 사람 없는데. 그 사막 가까운 지역에 그런 있죠. 지역에. 예. 거기도. 땅이 넓으면 사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제가 그러면 생각했을 때는. 연구 저장 시설로 다 바로 갔네요. 근데 우리는 왜 중간을 거쳐요 거기로? 한 가지 용어상으로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장이라는 용어는 언젠간 다시 꺼내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고요. 영문으로 스토리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영구 처분, 디스포잘이라는 용어는 한 번 처분하고 난 다음엔 다시 꺼내지 꺼낼 않겠다라는 거다. 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장 시설, 중간 저장이라든지 임시 저장은 발전소 부지 내 또는 소외에 저장하고 있다가 예. 언젠가는 그 다음 단계로 옮기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연구 디스포절 하는 대로 가야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영구 처분하는 시설로 옮기게 되는 것이고요. 예. 중간 단계에 거치는 시설들이 저장 시설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하고 다 마찬가지로 원전 부지 내 또는 부지 외에 저장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영구 처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 처분 처리 시설, 처분. 처분 시설, 시설. 처분 장소를 그냥 거기로 다이렉트로 가서 정하고 지금 물 속에 있는 것도 꺼내서 그쪽으로 넣고 그렇게는 안 됩니까? 중간 시설을 꼭 그게 빨리 지을 수 있어서 그런가 봐요. 지금 7년 안에 빨리 지어야 안 그러면 발전소 가동이 안 된다 하니 그럼 7년 동안 연구 폐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대안이나 7년 안에는 그걸 안 만들어질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이 잠깐 한번 빼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 처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 예. 그리고 국민들의 수용성 이런 걸 확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쳐서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예. 그 과정에서 중간에 저장해야 되는 시설이 필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중간 저장 시설이 있으면 거기서 충분히 그 지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정들을 충분히 해서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생각하시는 이 타임라인 이제 몇 년도까지는 이제 연구 처분장 했으면 좋겠다. 빠르면 빠를 수 있겠지만 일단 어떻게 중간은 생각하십니까? 30년까지 만들어야 되고 연도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향후 30년. 21년 12월에 저희 고준위 방패물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고요. 예. 그 당시의 계획에 따르면 저희가 부지를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한 시점부터 37년 내에 처분장을 만드는 그 13년 동안 부지를 선정하고 2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만들고 37년까지 연구 처분장을 만드는 걸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좀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핀란드, 스웨덴, 또 뭐 프랑스, 스위스, 미국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한 적어도 30년 이전에부터 그런 작업들을 시작을 해서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30년 이상 걸리는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다. 국가적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착수 한 37년 정도 처분장까지 확보하는데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지 않습니까?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미 그 결실을 거두고 있는 사례들이 좋은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보면 많이 땡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샘플이 나오기 때문에 공학적으로도 예. 그래서 그 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들은 공학적인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 예상보다는 좀 빨라질 수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 처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이 대형 원전을 건설한 거의 직후에 그런 고민들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결실을 거두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사용 해결료나 고준위 방패물의 관리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죠. 예. 그래서 우리 세대는 이게 반드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궁극적인 어떤 목표라고 저희는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예를 하나 살펴보면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잡고 있는데 네.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비전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기존보다는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서 목표를 잡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달성할 수 있도록 또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려면 진작 했어야 되는 그렇죠. 움직임이네요. 진작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게 맨날 드는 그러니까 생각이죠. 지난 정부나 지지난 정부 때도 사실은 생각이 있으면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뤄져 왔던 걸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예. 두 번의 공론화 과정에서 유사한 결론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법 만들어서 해보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알겠습니다. 거치는 바람에 이제 음. 이거를 추진해야 되는 동력이 좀 더 어떻게 커졌다고 보시면 보면 될 이제 것 같습니다. 중저준위 폐기장 건설 과정에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트라우마로 좀 남았던 것 같아요. 야, 중저준위도 이렇게 어려운데 고준위는 저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법 만들고 하자. 빨리빨리 했으면 좋은데 자꾸 미루고 싶은 거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루고 싶은 게 오히려 이해가 돼요. 지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네. 지금 뭐 서울시장 몇 번씩 바뀌는데도 내 임기 때 안 한다고 다 미루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시장이라도 미루고 싶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미루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온 그래도, 거죠. 예. 더 그렇긴 하나 그래도 되게 용기 있는 결정을 하신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밀어붙이는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해야죠. 이런 거 하라고. 공무원 나와 주셔서 제가 그러면 그걸 꼭 그렇게 바꿔야 됩니까, 박사님은? 아 그래도 원래 이 정치가 이제 그런 거 다들 하기 싫은 거 할 때 과감하게 맞아요. 하라고 맞아요. 예. 이제 등 떠밀고 앞에서 깃발 들고 하시는 분이 정치를 해야 그래도 되는 김기성 게 아닐까. 국장님이 안 하시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아 물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굉장히 값싼 전기를 사용을 했고 오랫동안 그 혜택을 누렸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에 대해서는 답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우리가 이런 부담들을 미래 세대에 안 주고 우리가 이 현 세대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저희 책임 있는 행정이고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발전소 만들 때부터 네. 이거 나올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만들 때 부지에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도 다 계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랬던 거죠. 이게 조만간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음. 이거 안전하게 재처리해서 또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야. 두 번 세 번 태우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진짜? 그렇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다 야. 미래에는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안 나온 거죠, 그럼 안 보면은.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 수용성이라는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저렴한 전기를 많이 이제 생산한 어떤 그런 대표적인 에너지원인데 사실 그 혜택이 저는 그 지역에 좀 더 많이 돌아갔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지역하고 그냥 외부에서 전기를 생산된 전기를 그냥 받아서 쓰는 서울 같은 동네하고는 전력 요금이 저는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기요금 자체를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서울을 보면 더 받을 수는 없을 테니 좀 깎아드리자. 서울을 더 받아야 되죠. 서울을 더 받고 올리고 그쪽은 좀 내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보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참고 오랫동안 이제 해오신 분들한테 그래서 그 지역의 산업도 좀 그렇지. 발전시키고 거기 특산품인데 전기가. 그렇죠. 그러면 싸면 뭔가 산업도 더 많이 가고 좋은 인센티브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무심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쪽에다 줄게 무슨 꼭 도서관이고 뭐 노인정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 기반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네. 부분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또 그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원법 해가지고 전기요금도 깎아드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반경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좀 더 확대되고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최초에 여쭤봤던 질문입니다만 이거를 가지고 폐기하지 않고 이걸로 원자탄을 만들면 예. 폐기물도 줄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원자탄 만드는 나라는 원자탄을 안 만들더라도 이 걱정 덜해요? 아무래도 이만큼 중에서 다시 쓸 수 있는 놈 그렇지, 뽑아내고 뽑아내니까. 다시 태우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정말
장주기 오랫동안 반감기에 정말 긴 친구들만 그렇게 모으면 당연히 부피는 줄겠죠 보면은. 원자탄 만들어서 그냥 수출하면 안 돼. 우리 안 쓸게. 알았어. 아 자식들 그 걱정을 하고 있어. 알았어. 안 쓸게. 그 대신 우리는 이게 처리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들도 만들 거잖아. 프랑스고 영국이고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주면 안 될까? 그냥 뭐 매우 싸게 줄게.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안을 해볼 수 있겠죠. 사용 해결료를 무상으로 줄 테니까 그 나라에서 처분해달라라고 하는 뭐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고 굉장히 편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는데 그 봐요.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이 영국과 프랑스에 위탁 제철이라고 해서 사용 해결료를 보내거든요. 보낸 그래요? 다음에 다시 이제 거기서 분리된 핵물질을 들여옵니다. 그리고 찌꺼기만 버리게.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발생된 그 방사성 물질에 상당한 폐기물을 또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똑같은 느낌인 거죠. 사용 해결료와 고준위 방패물의 문제를 자기 나라 거를 해결하는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는 나서서 남의 나라의 사용 해결료를 대신 그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없고 원자탄은 필요한 그런 나라하고 딜을 잘해봐야 되겠네요. 어디가 있을까? 그 뭐 국제 안보상 그게 이제 가능하겠습니까 보면은 쉽지 않은 아니면 문제죠. 좀 지어주든가 우리 그거 알아서. 그런 역학관계가 있군요. 또 이제 재처리를 뭐 국내에서 또 뭐 해야 된다 내지는 그런 재처리는 아니지만 뭐 소위 요즘에 이야기되는 이제 그 핵 비확산성이 높은 확산성이 적은 이 파이로 프로세스라는 이제 건식 공정 같은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핵물질을 분리해서 다시 사용하게 되면 그런 핵물질들이 보통 반감기가 길고 독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재처리해서 다시 이용하게 되면 그 방사성 독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직접 처분할 때보다는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처분장의 용량이 또 축소되는 그런 있겠죠.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재처리가 사용 해결료의 직접 처분의 어떤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될 수가 없고 재처리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준위가 높은 고준위 방패물이 또 적지 않게 발생이 되고요. 또 그 회수된 핵물질을 다시 재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사용 해결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야 그렇죠. 영구 처분은 안할 이 방향으로 수는 없다. 가도 그렇고 저 방향으로 가도 그렇고 언젠가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달성해야 되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을 살아가는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고 근데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려하시는 게 이런 네.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해서 언제 할 거냐라는 이제 우려를 저도 이제 듣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법적 근거가 이제 없어가지고 이런 그 부지 선정이라든지 사업은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많이 진척이 없었지만 실제 이러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은 1997년부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폐기 처리할 건지. 그렇죠. 그런 처분하는 기술 또 저장하는 기술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스타디가 되고 있어서 아니 파묻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안전하게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그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죠. 피해가 없도록 또 환경에 물 새면 안 또 되잖아요. 인류에. 물 새지 않게. 물 새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우리가 이제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일반적인 오염 물질의 경우에는 뭐 수십 년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고준위 방패물이나 사용 해결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명이 긴 방사성 물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 수준 정도로 저감되는데 보통 10만 년 이상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오랜 기간을 고려해서 거기 물 새서 들어가서 물 흘러나오면 그게 그런 물이네요. 오염되는 그러니까 거죠.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고요. 그리고 물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일부가 새어나왔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또 그 다음에 누출이 또 된다라고 가정해서 그럼 외부에 나오면 또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방지하고 흘러나와도 이 생태계 환경으로 나오는 시간을 굉장히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다단계의 방벽을 공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이제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스케일이 엄청 큰 거죠. 10만 년이라 그러면 이제 인류의 어떻게 보면은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예전 빙하기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어떻게 되는. 해요? 그 콘크리트 할 거죠 그거.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아파트 보니까 30년이니까 막 수도 세고 난리가 아닌데. 지금 현재 보면은 가장 부식에 강한 금속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구리가 부식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용 해결료를 또 구리 재질로 만든 처분 용기에 또 밀봉을 하는 거죠. 그래요. 밀봉을 하고 또 땅속 깊이 수백 미터 이 깊은 지점에다가 적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과 이런 네, 부분들을 네. 그 부분은 또 이제 벤토나이트와 같이 물이 침투가 안 되는 그런 점토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토 물질로 채워서 외부에서 안색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도 하고 혹시 물이 들어가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고 또 일단 흘러나오게 되면 또 콘크리트 방벽 같은 거를 이제 또 막아주고 그것도 뚫린다라고 콘크리트 하면 안 돼. 콘크리트 안 돼. 그건 이제 무슨 굉장히 콘크리트 안 돼요. 다단의 방벽이 있는 거고요. 어. 그다음 흘러나오더라도 아까 부지 선정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인공적인 그런 수단도 있지만 그게 다 뚫렸다라는 가정 하에서 방사성 물질이 흘러나오더라도 그 땅 자체가 네. 지하 구조물 자체가 안정적이어서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흘러나오더라도 굉장히 지연시켜서 천천히 흘러나오도록 그 사이에 이 방사능은 이 저감돼서 어떤 위해를 유발하지 않은 수준으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민 많이 하셨네요. 그냥 파묻는 게 뭐 어려워요 그랬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탄은 이럴 줄 알고 다 태워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근데 그 우라늄은 끝까지 다 태우는 게 안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빼내야 되나 봐요. 이론적으로는 뭐 그 더 많이 에너지를 단위 우라늄에서 뽑아낼 수도 있지만 아까도 이제 요즘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의 문제인 거죠. 그거를 이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얻는 전기에 비해서 투입되는 그런 자원이 더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태우고 그 다음에 물량 좋을 이제 때만 딱 해결료를 먹고 나와야 교체하는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럼 내버려 둬도 계속 타지 않나요? 우라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이게 분열을 시켜야 에너지가 나오는 건가요? 그게 이제 보통 저희가 뭐 임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그 생성되는 중성자의 양이 그 전 세대보다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연쇄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 조건이 형성이 돼야 그 안에서 이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빠져나오는 거고 그래서 원자로의 노심에서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잘 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에 반해서 원자로에서도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생성되는 중성자가 더 아주 많아지진 않게 관리를 하지만 네. 합니다. 그리고 일단 노심에서 얘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는 뭐 아까 이제 습식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붕산이라는 특수한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 임계에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건식 저장의 경우에도 이 저장하는 저장 그 바스켓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쪽에 특수한 물질을 설치를 해서 이 그러한 그 임계가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더 태워도 되는데 더 태우려면 품이 더 얻는다 품이 이거죠. 더 얻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분을 좀 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처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저장이 아니고 처분이다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로. 야, 이게 좀 복합적인 거네. 그러니까 정치와 공학과 정책과 시와 때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 무엇보다도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원자력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일반 국민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믿고 네. 따르고 맞아라고 서로가 이제 이해하고 내가 이야기하면 전문가들이 또 고민해서 답을 내줄 거야. 네. 라는 이 상호 신뢰가 구축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규성 국장님 이번에 그럼 법안 마련하고 국회 통과하는 것까지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의도에 자주 오셔야 되니까 자주 불러서 이제 그때마다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필 왜 원전 전략 기획관을 이때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 거 가족들은 알아요? 아이들이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오늘 이 프로를 계기로 더 잘 알게 될 것 야, 같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예요? 윤경이하고 윤경이? 예, 윤형이입니다. 윤경이. 야, 진짜 아빠 좀 잘을 좀 해드리십시오. 정신 없습니다 진짜. 뭐 윤형이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분위기가 좀 뭔가 영상 편지 보내야 되는 분위기긴 한데 한마디 해주시죠. 뭐 기왕 뭐 이렇게 이야기 돌아간 거. 저희 애들을 포함해서 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힘들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국민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연구처분장을 건설하거나 또 원전 부진의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기술로 그리고 필요 최소한 규모로 국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네. 진행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교수님도 꼭 거기 참가하시는 거죠? 예, 저도 뭐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네. 맞는 방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하나 더 첨언하자면 이번 특별법이 중간 저장 시설과 연구 처분 시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원전 부진의 저장 시설의 경우에는 아까 논의된 바와 같이 월성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없이도 기존 법률을 갖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주변 원전 지역 주변 주민들의 우려라든지 이게 오랫동안 뭐 계속 영구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 또 지역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근거가 없었던 그런 한계들이 이번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용량까지 저장시설을 건설을 하게 되고 또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 근거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물론 뭐 이 문제가 애시당초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시행을 했었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한 2030년부터 원전의 사용연료 저장 용량이 포화가 되니 예. 이 특별법을 빨리 음.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네. 지금 원전 부진에서 단기적인 그런 저장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연구 처분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숙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도 혹시 아이가 있으십니까? 예,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둘이 있습니다. 둘. 저도 이름을 얘기할까요? 네. 누구를 위해서? 예, 저는 우리 도영이와 혜원이를 위해서 또 그리고 도영이와 혜원이. 포함해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누군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맡고 진짜입니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안 하면 도영이, 혜원이 또 그 후손들? 아들 딸들이 네,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아 숙제가 많은데 이것도 숙제네요 정말. 그렇죠.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런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고준위 방패장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구조로 나오는 것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이야기일 줄 알았더니 굉장히 재밌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부 김규성 국장님 그리고 경희대학교 정재학 교수님 그리고 의외로 많이 알고 계시는 최준영 박사님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